네, 생명존중 오늘 벌써 저희가 네 번째 시간 4주차 강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봤었지만 우리 생명존중 강의에서 첫 번째 시간은 강의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 3주차에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그래도 글쎄 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지구의 어떤 뭐 중심, 주체처럼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인류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즉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 이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임신을 도와주는 그리고 자녀를 갖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보조생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조생식과 윤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보조생식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오늘 그 얘기를 할까? 예. 보조생식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신체의 밖에서, 신체의 밖에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서, 즉 이러한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을 하거나 또 그 수정된 수정란을 다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라든가 이러한, 즉 신체 밖에서 난자와 정자의 생식세포를 다루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불임 치료를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 이것을 우리가 보조생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불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임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요즘은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강해요. 그렇죠? 임신을 할 수 없다예요. 근데 임신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임신을 하기, 정상적인 임신을 하기 어려운 이라는 의미로 난임이라고 요즘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과 그와 관련된 기술, 이것들을 갖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같이 임신과 출산 시간에 같이 살펴왔었는데요. 그렇죠? 임신은 초기 단계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건강한 여성의 난소로부터 배출이 된 난자, 즉 배란된 난자가 남성으로부터 배출된 정자가 쭉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난자를 만나서 여기서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대략 이쪽입니다. 이쪽.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림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지난번 거하고, 난소로부터 배란이 된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수정란이 세포 분열 1일, 2일, 4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7일 정도쯤에는 바로 자궁의 벽에 착상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 임신이 이루어지고,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야 정상인데, 어느 과정이라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배란이 어렵거나, 또는 배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어렵거나, 또는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궁에 정상적으로 이동을 해서 잘 착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난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보조생식술이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 두 번째는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갖다가 채취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이제 그 중에서 건강한 문제가 없는 난자 또는 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예.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들을 다루는 과정. 그리고 그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수정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들 수정란을 갖다 다시 자궁에 이식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난자 및 정자의 기증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조생식술의 그런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조생식술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신체 밖에서 난자와 정자와 관련된 생식세포를 다뤄서 난임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좁은 의미에서 체외 수정에 의한 배아 생성, 또 이러한 이제 생성 이식 과정, 즉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한정하게 돼요. 좁은 의미에서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요 보조생식술은 사실은 이게 그럼 뭐 이러한 그 의술의 과정을 갖다가 빌리면 의학적인 기술을 빌리면 진짜 거의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시원한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이 0%에서 50%. 굉장히 많아도 한 50% 정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올랐을 수 있어요.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룰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50% 정도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아이를 얻고자 하는 여성의 나이, 또 남성의 정자의 상태, 이식 배아의 수, 또 시술 의료기관의 수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보조생식술, 이것들의 성공률을 갖다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서는 난자의 채취가 우선 이제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정자의 채취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약물들, 뭐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약물 주사 또는 복용,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상적인 그런 난자 공여, 또 정상적인 정자의 공여가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어려운 경우도 또 있단 말이에요. 난자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자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공여자, 기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보조생식술을 갖다가 완성할 텐데,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매매, 불법적인 거래, 이러한 형태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태국의 경우인데요. 태국의 대리모 여성에게서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아이가 기형이었어요. 물론 이때 태국의 대리모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부가 의뢰를 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난자, 정자를 갖다가 공여를 받아서 수정까지 시키고 그 수정된 배아를 태국의 대리모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기형아였었어. 그래서
인수를 거부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생물학적인 부모는 분명히 따로 있고 단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이제 대리모는 낳기만 했을 뿐인데 인수를 거부하면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부부가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국제 문제까지 비화됐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황이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 생식수를 갖다가 이제 재해석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여성과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의한 생식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것, 즉 의학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생식 기능, 즉 아이를 출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의료 기술 이걸 다 포함해서 보조 생식술 이렇게 폭넓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해석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과정들, 보조 생식술의 종류를 갖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인공수정 시술이에요. 인공수정 시술은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제일 단순한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를테면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임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정자도 정상이고 난자도 정상이야. 그런 과정을 갖다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남성의 정액 속에서 건강한 정자들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유도된 여성의 자궁에 채취한 정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면역이라든가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에 의해서 질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경관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궁에, 즉 수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궁에다가 직접 정자를 갖다가 주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그나마 단순한 인공수정 시술 방법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외 수정이에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 체내에서. 그래서 체외에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시험관 아기 시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험관 아기 시술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성의 난자를 갖다 채취하기 위해서 배란 유도를 갖다 시키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래서 배란을 갖다가 유도를 시키는데 이때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임신과 출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성이 월경 그리고 그 다음 월경 중간에 배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난소로부터 만들어진 난자가 한 번에 좌우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딱 하나씩만 난자를 갖다 배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확률을 갖다 더 높이기 위해서 배란 유도를 갖다 시킬 때는 하나만 채취를 하지 않아요. 배란 유도제라든가 호르몬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수의 배란을 갖다가 시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4개, 5개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이제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란 유도 후에 난자를 채취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남성으로부터 이제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를 하죠. 그리고 건강한 정자만을 선별을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자와 정자를 체외해서 즉 시험관에서 이건 뭐 시험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통 페트리 접시라고 이제 보통 쓰기도 하는데 꼭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기보다 이러한 기구에서 체외해서 수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한 3, 4일 정도를 갖다가 또 잘 배양을 시켜요. 조건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자궁에 착상하기 가장 적정한 정도로 세포 분열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수정란을 자궁에다 착상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시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여성의 난소로부터
그쵸? 과배란 유도를 시켜서 난자를 채취를 하게 되는데 바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 과배란 유도 또 그다음에 배란 검사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난자를 갖다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과배란 유도라고 하는 것은 배란 유도제로 난포를 자극해서 난자의 성숙을 갖다 유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난자를 갖다가 만들게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배란 주사 이거는 이제 주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게 됐고요. 보통 생리 두 번째, 세 번째 날부터 투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리를 하고 그 다음 생리가 있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보통 배란을 하게 되니까는 생리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난포의 성숙도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배란 유도제를 갖다가 이제 투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초음파로 이렇게 관찰을 해가면서 난포가 성숙되면 HCG를 투여해서 배란을 갖다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대략 한 34시간에서 36시간 뒤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되죠. HCG 주사를 갖다 맞고 34시간에서 36시간 후에 간단한 마취하에서 질식 초음파를 갖다 이용을 해서 현명을 봐가면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채취를 하게 돼요. 가는 바늘로 난자를 포함한 난포액을 흡입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아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자 채취일에는 동시에 그 난자를 채취하는 날에는 남성도 같이 이제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자와 정제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시험관 내에서 수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아를 배양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관 내에서 수정을 하면 1일째 되면은 세포가 2세포가 될까 말까 거의 그런 정도가 되고요. 이제 2일째 정도 되면은 4세포 정도까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일째 8세포기, 5일째 포배기 정도. 포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기에 적절한 그런 상태까지 이제 세포 분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채취된 난자는 4시간에서 6시간 배양한 후에 선별된 정자와 함께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약 18시간 후에 수정 여부를 관찰합니다. 이제 시험관하기 수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죠. 그리고 수정된 배아는 2일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일째 2에서 4세포, 3일째 4에서 8세포 이렇게 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자를 갖다 채취한 날로부터 여성의 경우는 이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돼요. 왜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냐면 이게 이제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하기 위한 준비를 이게 밖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몸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궁 내에 잘 착상하게 되는 그러한 준비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었을 때는 약 한 2달 정도 자궁에 착상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태아를 잘 성숙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조처를 갖다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착상을 시키고 이 수정란에 배아를 갖다 이제는 착상을 갖다가 이 자궁에 이제 시키게 되는데요. 난자 채취 후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수정란 배아를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배아를 갖다가 이제 배아라고 하는 것이 수정란이죠. 이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할 정도 잘 성숙한 요 배아. 요 배아를 그러면 몇 개를 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란을 하나만 착상시키는 것보다는 얘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잘 착상이 될지 모르니까 2개 또는 3개 이렇게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착상을 시켰더니 혹은 4개까지도 해요.
그게 다 착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3개 정도 착상을 시켰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난자가 3개였었던 거죠. 그쵸? 거기에 다 수정이 됐던 거죠. 어디에서? 시험관에서. 3개가 다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세가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3일째 배양 시에는 보통 한 4개 전후, 5일 정도까지 충분하게 배양을 하면서 관찰해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착상의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2개 전후. 그래서 삼둥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아를 갖다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겠어요? 임신이 정상적으로 잘 착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나? 이제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쵸?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를 통해서 난자 채취 후에 12일에서 15일 후에 혈액 검사, 베타 HCG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했었죠. 그렇죠? 임택이라고 하는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그래서 2줄이 착 나오면 임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또 보조생식수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조생식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임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홍보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압축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난임의 정리와 현황. 정확히 난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임신을 원하는데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한다면 1년 이내에 80에서 90%가 임신이 성공합니다. 요즘은 주위에 난임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임신을 30대 후반이나 40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현상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는 35세 이후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도 줄어들고 난자의 질도 약해져 유산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 기술의 발전을 너무 믿지 말고 35세 이전에 아기를 낳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임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성 측 원인이 50% 정도이고 남성 측 원인이 35%,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 10% 등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중 가장 흔한 2가지는 난관 이상과 배란 장애입니다. 그 외 자궁의 이상이나 면역학적 원인 등도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 측 원인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 정자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정계 정맥류, 성기능 장애, 성기기형, 정관 폐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 검사. 난임의 진단 및 검사. 병원에는 언제 방문해야 하나요?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인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시행을 해두며 월경 시작 2일에서 3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난임 검사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문진, 일반 건강검진, 호르몬 검사, 질식 자궁 초음파,
자궁난관 조형 촬영, 정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질식 자궁 초음파는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파악하며 배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난관 조형 촬영은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2일 후부터 배란되기 3, 4일 전에 시행하며 자궁의 상태와 난관이 뚫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액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액검사는 난임검사를 시작 시에 여성과 함께 시행합니다. 정액검사는 2, 3일간 금연기간 후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성에게도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특수검사. 특수 난임검사는 어떤 건가요? 기본검사 후 보다 정밀한 결과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초음파 자궁 조영술은 자궁 안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궁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질 초음파를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자궁 내시경 검사는 자궁 안의 혹이나 유차, 기형 같은 자궁의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검사는 난관의 이상이나 골반 종양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으며 복강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정자 항체는 여성 혈액이나 남성의 정자에 항체가 존재하면 수정을 방해하여 임신율을 감소시킵니다. 고환 조직 검사는 고환의 조직을 채취하여 난임 원인을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DNA 검사를 통해 기타 난임 원인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난임 치료. 일반 난임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임 치료의 첫 단계, 배란기 부부 관계. 배란 시기,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여 그 시기에 부부 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여성의 난임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내의 난임 치료. 배란쟁이의 경우 배란 유도제 등을 사용하여 배란을 유도하고, 난관 이상은 복강경 수술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로 치료합니다. 자궁 내 용종, 정막하 근종, 자궁 기형이나 자궁 내 유착 같은 자궁의 이상은 자궁경 등을 이용하여 치료 가능합니다. 남성의 난임 치료는 어떻게 하죠? 남편의 난임 치료, 감염은 항생제 치료, 호르몬 이상은 교정, 정자 이동 통로의 폐쇄는 수술적 치료로 합니다. 원인 없이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인공수정을 시도합니다. 무정자증의 경우 고원에서 정자를 직접 취치하여 체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무엇인가요? 부인의 배란기에 맞추어 남편의 정액을 부인의 자궁 내에 넣어주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의 시술 과정은 어떻죠? 인공수정은 자연주기와 배란을 유도하여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난포 크기를 체크하고 배란일에 남편 정액을 채취한 후 운동성 좋은 정자를 골라 부인의 자궁 안으로 주입합니다.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체외수정이란 여성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수정 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 과정을 보면 난자의 과배란을 유도한 후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건강한 정액을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배양 접시에서 수정시킨 후 2, 3일 동안 배양하여 여성의 자궁 내막으로 이식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관 아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성의 난관이 모두 막혔을 때, 절제 수술로 양쪽 난관을 모두 이뤘을 때, 난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을 때, 남성의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운동성이 부족하여 정상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여성에게 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역 항체가 있는 면역성 난임인 경우, 배란유도 인공 수정에도 계속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에 많이 시술합니다.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예정은 배란유도, 난자 채취, 배아 이식, 임신 확인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압축이 된 그런 이제 영상 같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체외해서 이제 수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배아를 갖다가 이 수정란을 갖다 잘 배양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배아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배란 유도에 의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갖다가 채취한다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렇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임신과 출산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봤었지만은 아이를 한 번만 하나이만 가지고 싶은 경우에는 하나이만 이제 임신시킬 수도 있지만은 또 터울을 두고 아이를 갖다 또 갖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이 배아를 갖다가 아예 이제 얼립니다. 얼려서 그래서 터울을 두고 또 다시 자궁에 착상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갖다 낳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배아 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냉동배아는 이렇게 수정란을 배아 상태로 키운 다음에 이렇게 냉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키운 다음에 아이를 낳고 또 필요할 때 저 냉동배아를 꺼내서 그래서 다시 이식을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보조 생식술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보조 생식술의 부작용.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갖다 거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난자를 채취를 하고 또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갖다가 이제 수정시키고 그리고 그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 배양을 통해서 이제 배아를 갖다가 이제 생성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이식하는 일련의 과정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난임치료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약물, 호르몬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약물의 부작용, 두 번째 난자 채취로 인한 부작용, 세 번째 자궁의 임신이라든가 또 착상이 됐지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 네 번째 다태 임신. 이건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점일 수도 있어요. 즉 여러 아이를 쌍생아, 삼둥이 뭐 등등 이렇게 다태 임신이라든가 또는 조기 출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보조 생식술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조 생식술의 부작용은 이러한 어떤 생리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이제는 또 앞에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처럼 윤리적인 문제도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생식술로 인한 생명윤리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1교시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